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인민군 창건일과 또 28일 유엔 안보리 북핵 관련 특별회의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현안보다도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 세계인들의 이목 또 한반도로 다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이 그 인민군 창건일로 또 이제 유명하죠. 네. 유명한다는 게 보다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깜짝 놀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프랑스에서 보면 마크롱 이렇게 해서 EU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런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한 60% 이상 당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런 거 호재라든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 그 100일을 앞두고 국민의 그 평가를 보면 F합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트럼프 100일 출범 전에 세제 개혁안이든 뭐든 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이거 호재가 잇따라 발표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번 주 증시는 비교적 괜찮을 거로 보이지만 네. 이 증시 모습 가지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낮게 보면 상당히 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반도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은 짧게 보면 이번 주 28일까지 이렇게 최대 고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정학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오그래피컬 사실 리스크 인덱스라고 해서 이 지정학적 위험에 이렇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는 최고조에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15일의 태양절의 핵실험 가능성 네. 이것이 무사히 넘겼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인민군 창건일 28일 북핵 관련 특별 회의가 있는데요.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6차 핵실험 문제라든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소위 ICBM 미사일 발사 가능성 이런 것이 굉장히 정황적으로 많이 포착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라든가 금융시장 움직임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낮게 평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오히려 주변 국가에서 보면 이런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에 이틀 전이죠. 23일 날 트럼프가 시진핑, 아베 간의 순회 전화 통화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보면 군사력도 뭐냐. 중국 인민군도 북한에 접경때 한 2만 정도가 이렇게 급파된 상태고요. 러시아도 블라스틱포스트에게 군사력이 내려온 상태고, 그다음에 미국도 병력이 캘빈스호라든가 미시간호가 사실 한반도로 집중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외형상 지금 세계적으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증시 모습이 이렇게 찾고 또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는 저도. 근데 이 증시 모습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전 모습 가지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굉장히 국민들에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특이한 점은 중국이 또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상당히 볼 수 없었고 전례가 볼 수 없을 만큼 네. 이 중국의 태도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소위 시청자분께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다 취한다. 소위 미국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트럼프 정부의 협조와 관계없이 이미 김정남의 말레이시아의 이렇게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석탄 수출을 단계적으로 차단해 가고 있죠. 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이게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 외화 공급원의 차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 미국 정부의 협조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중국의 인민군이 북한의 접경지도로 지금 파악은 한 2만 정도 이상 이렇게 접경지도로 이렇게 파악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제재 측면에서는 석탄 수출을 막은 데 이어서 핵실험 때 사실 6차 핵실험 때는 원유 공급을 축소 선언하겠다. 근데 이 원유 공급 축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제재고요. 네. 그다음에 환구시비로가 있습니다. 이 환구시비로는 중국의 인민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부의 대변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주는 관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라든가 일본이 이렇게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사실 그 중국의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군사력이 들어오는 것은 중국이 무력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맞겠지만 미국이 외곽 수술식의 군사적 타격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내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자막이 빠지고 있습니다는 1961년에 중국과 이게 중조라는 조선입니다. 조선 네. 이게 북한이 되겠습니다. 중조 5호조의 정신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거든요. 네. 지금까지 보면 이번에 한국수협부가 발표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중조 5호족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는 걸 보면 양측이라는 건 중국과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군사 이렇게 침략을 받았을 때는 서로가 협조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한국수병 내역을 보면 외곽 수술식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미국에 사용할 때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920년 전통적으로 유지했던 이 중조 우호 정신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그 북한의 석탄 수입 막은 걸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북한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데서 변화 조짐이 더 확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더더욱 관심이 되던 것이 중국이 이렇게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태도가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나옴에 따라서 이달 그 7일에 있었던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서로가 이렇게 토론된 내용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는 그 토론대회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시고 이상의 합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네. 이런 쪽의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 이제 경제 제재에 이제 핵실험 때는 원유 공급을 축소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고 했는데 뭐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중요하고 위협적이길래 이렇게 또 모든 관심을 받고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북한은 외화 조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한은 원유가 나오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원유 공급 받아야 북한의 무력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도 상당 부분은 자체적으로 에너지 석탄이 중개돼서 연간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수출할 만큼 굉장히 석탄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석탄 수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네. 장인께서는 군대를 안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우리 것처럼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빼치카라고 있습니다. 빼치카에 갈탄이라든가 석탄 수입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 화력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렇게 에너지원 이렇게 보면은 이 북한의 김정은 권력의 최고 중심으로 해서 권력층의 핵심일수록 오히려 자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석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원유를 사용하거든요. 깨끗하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이것이 뭐냐? 북한의 그런데요. 사실상 뭐냐 하면 지난번에 석탄 수출을 막은 데에서 이번에는 뭐냐? 6자 핵실험을 할 때는 원유 공급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원유 공급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할 때 사실상 가장 최강도의 경제 제재 주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그 신뢰가 있습니다. 2003년에 방송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또 군사 전문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해봤더니 북한에서 원유 공급을 차단할 때 얼만큼 이렇게 큰 부담을 느끼냐 하면 2003년에 2차 핵실험, 지금 6차 핵실험이죠? 네. 그때는 2차 핵실험 당시에도 3일간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하는 중국의 원유 공급선을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반짝 손들었거든요. 그래서 뭐냐? 3일간의 중국의 의도가 관찰되면서 3일간에 이렇게 원유 공급을 차단했던 것을 이렇게 풀어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얼만큼 연간으로 원유 공급을 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2010년 이후에 연평균 5억 달러 정도의 원유 공급이 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6차 핵실험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인민군 창거질의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내지는 28일 날 북한에 대해서 핵 관련된 특별회의에 사실 그에 앞서서 단행할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원유 공급. 여기 인도적 차원의 원유 공급은 사실상 뭐냐. 북한의 권력층을 위하는 거냐 아니면 북한 주민을 위하는 거냐인데 여기 북한 주민입니다. 중국도 이 북한의 김정은을 살리겠다고 권력층을 살리겠다 하는 게 아니라 황구수병 내용 보면 북한의 인민들,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 차원의 인도적 차원에서 원유 공급을 제어하고는 전부 차단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문제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다가 중국이 황구 수립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밝혔을 때 북한이 뭐냐 미국에 중국이 춤춘다 하는 입장으로 아주 강경한 입장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원유 공급 차단 문제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특히 권력층 김정은일수록 권력층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이번 달이었죠. 7일에 열렸던 시진핑과 또 트럼프 간 정상회담 결과라는 시각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뭐 실제로 합의된 내용이 있었나요? 네, 지금 합의된 내용은 외형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죠. 네. 이거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가의 기밀과 관련돼 있고 국익과 관련돼서 앞으로 뭐냐 이게 이번에 7일 날 미중 간 정상회담이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은 뭐냐 밝히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더더구나 욕심이 많은 시진핑 그래서 장기 집권에 대한 연임이 있는 상태죠. 그럼요. 욕심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욕심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4년간에 1차로 끝날 사람은 아니거든요. 1차로 그 전자 잘서 벌써부터 뭐냐 다음에 연임을 위해서 준비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심이 많은 두 사람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내지는 자국 국민들한테 자기 입장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서로가 전략적 게임하고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뭘까? 집권 기간에 계속해서 볼까? 저희들도 뭐냐 정부의 그 이렇게 협상단에서 국제적으로 국제 협상을 참여합니다는 빅카드일수록 네. 빅카드일수록 빨리 이것을 소진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질질 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어디에 어느 지역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코와 나 소위 연애에서 빅딜이 될 만큼 서로 밀당을 할 만큼 이런 그 빅카드가 있을 때는 이걸 뭐냐 결혼에 성사할 때까지 그 카드를 계속해서 밀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미중 간에 이렇게 국익이든 시진핑과 트럼프의 자기 자신의 욕심을 하기 위한 가장 큰 믹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냐 7일 날 쉽게. 양일가 있는 네. 미중 간 정상회담 쉽게 해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어떤 지정학적 위험과 관계없이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터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의 진척돼 있는 이렇게 협상 결과가 도모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정상회담 직후에는 4월 14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10일 전이죠. 4월 13일 우리 시간으로 15일이니까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 이걸 미지정했죠. 이 환율 조작을 미지적한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양복 카드입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성화 기간에 내가 대통령 출범할 때는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으로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랬죠. 이걸 뭐냐? 자기 자신의 국민과의 약속, 유권자의 약속, 자기를 지지했던 핵심 이렇게 저소득층 그 백인의 약속에 대한 저버리고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환율 조작을 안 하는데 그래서 뭐냐? 국민의 지도가 F학점으로 떨어질 만큼 굉장히 언행이 일치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이거에 화답이라 하듯 앞서 말씀같이 중국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군사 개입까지도 허용하는 미국에 대해서 군사 개입까지도 허용하는 이런 쪽에 사실 북한에 대해서 태도가 강경책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미중 간 그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에 진척돼 있는 상당 수준에 진척돼 있는 이런 이제 국제 협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상당 수준에 진척돼 있는 이런 합의 내용이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측측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6차 핵실험이 지금 강행할 때는 시진핑 입장에서도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굉장히 뭐냐 자기 자신의 어떤 위상이 타격 신뢰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는 아주 인민으로부터 그 지지도가 아주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와 같은 그 이렇게 미중 간 정상회담 7일 이달 7일에 있었던 이후에 상당히 미국의 태도와 중국의 태도,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중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그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중국의 대응 여부와 관련 없이 또 미국도 북핵에 대해서 단독으로 또 제재를 움직임을 또 계속해서 이제 뭐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상황들의 전개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네, 단독으로 돼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사실상 뭐냐 중국의 협조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에 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미국의 카드가 있다면
중국이 제 맘대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냐 단독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경제 문제 이거 풀어갈 때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협조를 구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카드 도출 우리 미국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카드가 뭘까 하는 측면은 만약에 중국의 협조가 없었을 때에는 사실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런 카드도 미국도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직접 타격 문제 관련해서 직접 타격 관계없이 사실상 그만큼 뭐냐 직접 타격에서 정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칼비슨호가 27일 전후로 동해로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네. 이제 이렇게 항로를 보면 거의 27일 날 들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정도에. 그리고 뭐냐 여기뿐만 아니라 미시간호도 이 네. 태평양 한대의 미시간 함도 일본의 오츠커의 군사 협력을 이어서 곧바로 뭐냐 칼빈소에 협조를 해서 사실 미시간하고가 들어올 거로 보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6.25 전쟁 이후에 칼빈소와 미시간호가 동시에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이번의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대선 후보라든가 뭔가 해서 금융시장에 나타난 변수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이런 지정적 위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는 저도 네. 뭐 이것을 가지고 하지만 이게 정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도 뭐냐 지금 북한을 테러 이렇게 지원국으로 테러 적성국 테러 적성국입니다. 지원국이 네. 아니라 테러 적성국 빨간 줄이 가는 테러 적성국으로 제지하는데요. 어제 사실상 이렇게 북한의 지금 정황에 대해서 미국의 의회 전체 의원한테 사실 미국의 국무부에서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원에서 테러 적성국에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도출하기 위한 분위기거든요. 전 의원을 대상으로 브리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정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러 적성국 이 자막을 좀 고쳐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국이라 해서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랄 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게 자막에 테러 지원국이 아니라 테러 적성국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이게 과거에는 빨리빨리 고쳐주셨는데요.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적성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은 뭘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일가의 소위 역외 탈세 지역에 지금 이제 고쳐졌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가의 해외 도피 자산의 동결 문제나 추적 문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제 조세 정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협조를 통해서 이미 이정부에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냐 지금 사이버전이라든가 그리고 뭐냐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다음 상황에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란에 대해서 이란의 경제 제재에서 가장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 뭐냐면 이 마세너르 체제에 대한 다국적 북한에 대한 공동 경제 제재안이거든요. 네. 이 문제까지 지금 견토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미국이 북한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군사 제재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 조치가 실제 이렇게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다양한 채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협조를 협조하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강경한 태도가 되다 보니까 북한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당황하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또 중국과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또 이에 대응해 또 북한도 6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 부분 그동안 과거에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비근한 예로 미일 간 정상회담 실이 있을 때 사실 그때 정황에서 보더라도 과연 그 북한이 사실 가장 그 협조적인 동맹국이었던 중국이 뭐냐? 중국이 이례적으로 정상회담 앞서서 핵 문제에 대해서 내지는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과거처럼 그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경고 속에 시진핑이가 미국으로 갔던 그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뭐냐? 체제를 유지해서 김정은이가 사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물론 실패를 했죠. 그 그렇죠. 실패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라든가 뭔가에서 전자파를 발생해서 이렇게 종전과 관계없이 굉장히 지금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면 저게 실패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전자파 방해에 의한 미사일이 이렇게 실패냐 이렇게 해서 또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사실 근본적 결함이냐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전에는 미사일에 있어서 보면 미사일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최근에 미사일 발사에서 실패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역시 미국이 전자파를 통한 방해가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미중 간 정상회담의 직전에 중국이 가장 북한에 대해서 의존해야 될 이 중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과거 전례를 볼 때 지금 뭐냐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김정일에 관련된 권력 주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을 죄인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자, 외화 공급원 차단되죠. 원유 공급선 이렇게 차단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에서 러시아 들어오고 북한 중국 인민군 들어오고 그다음 미국 들어오고 자 일본도 이렇게 협조는 그래서 아주 오글지는 상태거든요. 오글지는 상태에서 자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상 입장에서 자 내가 강력한 입장을 보이지 못할 때는 그동안 공포 정치에서 권력층들은 상당 부분 김정은에 대해 신뢰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또 인민들도 굉장히 인민들도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자 본인이 그걸 그냥 수용하겠다. 수용하겠다. 자기의 존재감을 표시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에서는 괴멸될 가능성도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김정은이 그런 절급압감에 의해서 사실 비이성적으로 행동도 나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사실 중국과 미국과 이런 데서 더 그런 비이성적 행동을 낳지 못하던 이렇게 아주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서 못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가는 상태가 지금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움직임 내지는 뭐냐 한국의 지금 대선에서 표심에 미쳐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커지면서 또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금융시장 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분명히 이 문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이면 테일 리스크에 해당되죠. 테일 리스크에서 보면 사실 북한의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했다는 문제, 이거 갑작스럽게 당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볼 때, 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빅스지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이 큰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정학적 위험이 뭐 별거다 하는 네.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지정학적 위험의 지오그래피컬 리스크 텍스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최고조로 나타난 상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금융시장 안정되면 우리의 북한 지정학적 위험보다 더 큰 호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더 큰 호재들이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앞서 말씀드린 같이 프랑스의 우파 성적의 EU 통합에 대해서는 마크롱의 이렇게 득세한다든가 승리를 나타내는가 이런 문제에서 그랬거든요. 그런 문제에 가려졌을 뿐이지 이 자체는 우리가 남북한 대처하는 상태에서 보면 이 지정학적 위험이 최대 이렇게 분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네. 무슨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슨 대책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시장에 나타난 변수가 그렇게 큰 이렇게 변수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대책까지 차원에서도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 분야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외적인 호재가 있긴 합니다는 또 제 자체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서 일부러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증폭시켜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그러나 최근에 한반도 둘러싼 이런 문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움직이고 이번 주 28일까지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반도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 이번 주 28일 1차로 고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시각에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뭐 이런 지정학적 위험들이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함께 묶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지정학적 위험이 굉장히 이렇게 되는 것은 이 경제 외적인 지정학점이 오랫동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 좀 호조가 이렇게 면서 경제가 숨통을 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파악되는 경로는 아닙니다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결국 우리 경제의 기초 펀더멘탈에 미치면 이분이 펀더멘탈에 미치면 무드지수를 비롯한 이런 세계 3대 평가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벤치마크 지수로는 그래서 6월 달에 모건 스탠리 지수의 한국에 예비 명단에 탈렸던 선진국 지위를 재검토하는 이런 벤치마크 지수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경제에 미치는 펀더멘털에 미치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대처가
사실상 뭐냐 중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뭐냐 대선 과정에서도 주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북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뭐 대선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적었는데요. 적이지 않습니까? 적. 이렇게 해서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인식이 전제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저렇게 뭐냐 북핵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민 모두가 이렇게 생활상에 있어서 보면 불편함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입장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지적적 위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오히려 이 당사국에 해당되는 우리 남한보다도 주변인이 더 이렇게 주변이 지금 더 네.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사실 지금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또 대선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증시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경제 여건에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문제는 주변인과 같이 국익과 결부되어 있고 앞서 말씀같이 뭐 시진핑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트럼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베도 마찬가지고 저 푸틴도 마찬가지고 해서 본인들의 개인적인 어떤 야망과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냐 국제적 협조의 틀 속에서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협조를 해야 되는데 자 사실 미국과 중국이 협조의 수위를 이렇게 가는데 당사국인 남한에서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사국이 더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자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협조해서 서로가 뭐냐 이게 앞서 말씀같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강도 있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작 뭐냐 당사국인 남한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 특수하게 지금 대선 기간은 특수한 기간이 있긴 합니다는 사실상 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아주 국민이 이해되지 못하는 형상에서 이렇게 민감할 때에 탄핵당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도 사실상 뭐냐 지금 시점에 대선을 치러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선거에서 탄핵되기 때문에 절차에서 뭐냐 5월 9일 날 대선을 치릅니다는 제 개인적 생각은 이게 이렇게 한반도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자 대외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미국과 중국이 긴박하게 움직이는데 한국은 뭐냐 대선을 치른다고 해서 표심 달래기 위해서 매일 저렇게 뭐 주적 논쟁이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내가 만약에 선거관리위원장이라면 뭐냐면 선거 규정을 좀 어겨서라도 좀 대선을 좀 저 멀리 좀 이렇게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보면 이 대선을 치러가는 모습의 인식이 한반도의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는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